감독님은 로브 라이너라는 분이시고요. 출연하는 배우는 윌 휘튼, 리버 피닉스, 코리 펠드만, 제리 오코넬, 키퍼 서덜랜드 등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또 출연을 한다는 사실. 네, 리버 피닉스. 예, 86년작입니다. 86년작의 리버 피닉스. 호아킨 피닉스 형이요? 호아킨? 아, 그분! 조커 하신 분! 아, 그분 형이세요? 그렇구나. 어머. 형제가 그 배우의 길을 갔구나. 신기하다. 이게 연기의 피가 흐르는 집안인가 봐요. 연기를 잘하던데. 맞아, 엄청 유명하지. 맞아. 스티븐 킹이 쓴 영화이죠. 소설이죠. (1959년) 이날은 정말 더운 여름이었어요. 4명의 소년들이 캐슬락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이 4친구는요, 이 작은 마을에서 친구가 됩니다. 여기는 인구가 1281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다른 마을에 가본 적이 없는 오로지 캐슬락 마을에서만 자란 이 친구들은요, 이곳이 아이들에게는 세상과도 같은 곳이었죠. 드라마죠. 우선 제가 친구들을 한 친구씩 설명을 우선 해드릴게요. 우선 여기 테디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테디라는 친구는요, 입이 굉장히 거친 친구였어요. 그리고 살짝 또라이라고 불리우는 친구여가지고 굉장히 돌발 행동들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아이의 귀를 보면은 좀 귀가 화상 자국에 일그러진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는 가끔 발작을 일으키고는 했는데, 어느 날 발작을 일으키다가 이 테디의 귀를 난로에다가 그만 화상을 입게 만들었죠. 테디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또 남들이 아버지를 욕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테디는 점점 입이 거치고 좀 살짝 뭐랄까 좀 돌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귀는 그건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버니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버니라는 친구는요, 조금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순박하고, 친구들이 말을 하면은 조금 둔하고 약간 어리숙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놀려먹기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버니라는 친구도 이 4명의 일동 중 한 일원이었죠. 그런데 버니 4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 일동들에게 와가지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이 마을에는요, 몇 달 전 그 레이라는 또래 소년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레이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신이 어딜 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버니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다면서 친구들에게 다 모여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버니 본인의 집 그 마당에 잠깐 이렇게 숨어가지고 집 보면은 외국은 그 집이 이렇게 한 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당 아래에 집가 잠깐 띄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소년들이 몸체가 작으니까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날 버니 그 아래 들어가서 본인이 흙을 막 파고 있었어요. 본인이 용돈을 거기다가 넣어놓는데 도대체가 어디 넣어놓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형이 보입니다. 형이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형들이 레이라는 아이가 기차에 치여서 죽은 거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정말 우연히 버니 듣게 돼요. 형들은 당장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경찰들에게 신고하고 싶었지만 형들이 좀 알라리들이었어요. 양아치들이어가지고 이날도 어김없이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바로 차를 훔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범죄가 괜히 들통날까봐 경찰들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니 이 중요한 사실을 듣고선 당장 자기 친구들에게 다가와서 너네 레이 시체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아는데 형들에게 들었어. 바로 할로우에 때 우리 한번 찾으러 가볼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로우가 좀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첫 길을 따라서 거의 한 이틀 동안 걸어야 되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우선 이 4명의 친구들은 서로 말을 맞추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1박 2일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집에서 잔다는 이 거짓말과 알리바이를 세우고서요. 1박 2일 동안 캠핑 용품을 막 챙겨가지고 떠날 여정을 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죠. 바로 실종된 레이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우리가 영웅이 되는 것.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 다들 대단하다고 박수도 쳐줄 거고 또 심지어 TV에도 나오겠죠? 한편 여기 보면은 이 빨간 옷 입은 친구가 고디라는 친구이고요. 여기 흰색 옷 입은 친구가 크리스라는 친구입니다. 아직 이 두 친구는 어떤 친구들인지 소개를 안 했죠. 아까 그 빨간 옷을 입은 고디와 또 고디의 죽은 친형인데요. 넉 달 전에 사랑스러운 형 데니가 그만 자동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고디의 친형은요, 미식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마을에서 유망주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만큼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형이 죽고 나서 부모님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요. 형의 자리가 그리운 건 고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고디보다는 데니를 좀 더 아끼고 그리고 데니에게 더 관심이 많았어요.
늘 첫째와 둘째를 비교해 가면서 이 고디에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줬거든요. 형이 죽고 나서는 그게 더 심해졌는데요. 이제는 둘째 아들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아버지는요, 고디의 친구들을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 하얀 옷 입은 크리스는 제가 이거 오려 붙인 거예요. 특히 아버지는 크리스를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가 며칠 전에 그 하구들의 지갑에 손을 대가지고 하구 친구들이 받은 용돈을 훔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정말 큰 지탄을 받게 되고요. 정학도 먹게 되죠. 마을 사람들도 크리스에게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나 고디만큼은 크리스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이 다 크리스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그동안 크리스를 옆에서 겪어봤던 고디는요, 크리스는 참 괜찮고 친구를 위해줄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였거든요. 물론 아버지는 크리스만 못마땅해 한 건 아니었고요. 테디와 번도 못마땅해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얼간이 같다고 생각해서 못마땅해 했어요. 더구나나 친형 데니는요, 이 첫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가 볼 때도 모범생인 친구들만 골라 사귀었는데, 둘째 아들 친구는 다들 어딘가 나사나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였죠. 한편 크리스와 고디는 만발의 준비를 끝냅니다. 침낭도 챙겼고 심지어 크리스는 이 45구경 총까지 챙기는데요. 고디는 눈앞에서 이 총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고디는 당연히 총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장착을 하고 한번 쏴보는데요. 근데 총이 나가는 거예요. 분명 크리스가 총알이 없다고 고디에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고디는 크리스에게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라고 다그치는데, 그때 크리스는 정말 몰랐다고 진중하게 사과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 큰 성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상해요. 우리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지만, 이제 이건 아이들의 시선으로 봐주시면 좀, 아이들의 시선, 아무튼 간에 이제 어릴 때 가서 이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너 진짜 엄마 걸고 여기서 그런 약간 패드립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 검증까지 마치자 고디는 크리스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기로 합니다. 총 쏘기를 이렇게 하다가 거기 앞에 엄청 큰 드럼통 하나가 있었는데 그 드럼통을 쐈어요. 그런데 그때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양아치 에이스와 그리고 크리스의 친형 아이브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노란 머리를 한 형이 에이스라는 형입니다. 정말 질이 안 좋은 친구였어요. 자기보다 몸이 작은 이 어린 크리스하고 고디를 막 놀리면서 심지어는 죽은 형에게 받았다는 고디의 소중한 모자도 빼앗기도 하는데요. 고디가 당연히 소중한 모자니까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에이스는 웃으면서 되려 이 모자를 아이볼에게 건네주죠.
그러자 옆에 있었던 크리스가 에이스를 보면서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에이스가 크리스를 이렇게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와 고디가 진짜 어렸어요. 이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할 때가 다가오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에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고디는요, 이 나쁜 형들에게 모자를 빼앗기고 맙니다. 심지어 여기에 그 크리스의 친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친형 이름이 아이볼이라는 남자거든요. 이 아이볼이 본인의 동생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냥 실실 웃으면서 이 상황을 지켜봐요. 그러니까 크리스의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형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이 4명의 아이들은요 모두 침낭을 챙겨가지고 철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침낭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먹을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때 버니 침낭 말고 또 한 가지 물건을 챙기는데요. 레이의 시체를 찾게 되면 본인들이 영웅이 되고 TV에 나올 게 뻔하니까 이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빗 하나를 챙겼죠. 물론 이 빗은요 전혀 이들의 여정에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결국 아이들은 처음부터 삐걱삐걱대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이 고디가 서로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면서 모두 꺼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점심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점심을 상점에서 사올 사람을 고르는데요. 또 하필이면 고디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점심시간쯤에 상점이 열릴 시간에 맞춰서 햄버거를 사오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참 아까 전에 처음에 소개를 했었던 안경을 쓴 테디라는 친구가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약간 좀 굉장히 돌발 행동들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기차가 치치폭폭 앞에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테디가 나는 기차에 한번 맞설 거라면서 기차를 보고서는 그냥 척길 위에 망부석처럼 있는 거예요. 본과 크리스 그리고 고디는요 너 그러다 죽는다고 막 말리는데도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크리스가 너 그러면은 정말 죽는다고 제발 좀 나오라고 해서 힘으로 테디를 질질 끌고 나오는데요. 크리스가 몸을 던져서 테디를 구해준 거죠. 하지만 되려 테디는 버틸 수 있었다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테디. 근데 이게 테디가 왜 이 기차길에서 이런 위험한 짓을 했느냐? 그거는 살짝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아마 그 정신적으로 좀 많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귀를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매일 아버지에게 맡기도 했고 그래서 아이가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했었던 것 같고 여러모로 불안정한 그리고 적당히 불량한 친구들이 모인 그런 일동들이었죠. 하지만 크리스는 이런 테디의 고집, 아집에 흔들리지 않고 테디에게
화해하자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도 꽤 어른스러운 위로도 해주는데요. 물론 진심은 아니었지만 지금 당장 테디가 화가 누그러질 수 있게끔 돌아오는 길에 더 한 번 도전을 해도 된다면서 놀란 마음을 뒤로 하고 크리스는 손을 내밀어주죠. 화가 여기 머리 끝까지 났던 테디도요. 크리스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니까 살며시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친구가 되는데요. 한편 고디는요, 점심시간이 돼서 동전 던지기에서 졌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상점에 가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사고 있었어요. 상점 주인이 고디의 얼굴을 보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너 그 미식축구 잘하던 데미의 둘째 동생이지? 상점 주인은 고디가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죽은 그 첫째 형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죽은 형과 같이 너도 미식축구를 잘하냐고 상점 주인이 물어보는데 사실 고디는 스포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상점 주인이 계속해서 죽은 형의 이야기를 하자 고디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이때는 죽은 형과 엄마, 아빠, 그리고 고디까지 넷이서 밥을 함께 식탁에 두루두루 앉아서 먹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어느 때와 똑같이 계속 첫째 아들 데니에게만 말을 걸면서 이번 시험 정말 중요하다. 아버지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고디는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옆에 있는 감자 좀 주세요라고 한 4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고디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고디가 그렇게 감자 좀 옆에 있는 것 좀 달라고 하는데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차별이 꽤 심한 집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자기 형이 아버지에게 아빠 혹시 고디가 요즘 글을 쓰고 있는 거 아냐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글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 당연히 부모이라면은 그래 우리 아들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볼까? 아버지도 좀 보여줄래?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은 보통의 부모가 아니었어요. 글을 쓰고 있다는 말에 굉장히 탐탁치 않아 하면서 또다시 첫째 이야기로 말을 돌리는데요. 그러나 첫째 형은요, 이 둘째에게 너 글 봤는데 정말 잘 쓰더라 라고 끝까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디에게도 형은요, 어쩌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차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없이 따뜻한 그런 기둥 같은 사람? 그래서 고디는 참 형이 많이 그리웠어요. 어쨌든 고디가 이렇게 음식을 한아름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가기 위해서 그 사유지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찜찜하긴 했지만 뭐 어쩔 순 없었죠. 근데 이제 햄버거를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는데 그 모습을 바로 이 사유지 주인이 보게 됩니다. 사유지 주인이 조금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유지 주인이 아이들을 막 혼내기 시작하는데요. 왜 여기 들어왔냐면서, 그리고 내가 기르는 강아지에게 왜 못 살게 구냐면서 강아지를 조금 놀렸거든요. 막 혼을 냅니다. 근데 이게 좀 도가 지나쳐지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폭력을 쓴 건 아니고 어쨌든 그냥 저기 강아지가 이제 막 물려고 막 쫓아오다가 이 그물망에 같이 이렇게 가로막히니까 우리 못 물지? 야 이거 못 무네 이 정도 이 정도였어. 푸디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 사유지 주인은요 이 4명의 아이들 얼굴을 알아보고요 특히 이 테디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테디의 얼굴을 안다면서 너도 너네 아버지랑 똑같다면서 너네 아버지가 미치광이니까 너 역시 미치광이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네 귀도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냐면서 너희 아버지는 정신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테디가 막 흥분을 하면서 죽여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른에게 우리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참전 용사였다면서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테디가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일동들은 겨우겨우 테디를 말리죠. 한편 아이들은 또다시 테디를 위로해주는데요. 특히 크리스가 참 사람을 잘 위로해 주었어요. 풀이 죽은 테디에게 다가가서 너랑 너의 아버지는 저 뚱땡이 아저씨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테디를 위로해 주는데요. 이때 고디는요. 테디가 조금 이해는 안 갔어요. 왜냐면 이 테디의 아버지는 매일 테디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귀까지 좀 해했잖아요. 그런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두둔을 하는가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또 그렇게 테디의 기분이 한껏 풀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너희들의 기분을 망쳐서 사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뭘 하러 가는 거냐면은 죽은 레이의 시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이때 고디가요 정말 뼛속을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굉장히 책임감이 막대한 일에 어쩌면 마음이 무거워야 되는 일에 우리가 즐거울 필요가 있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죽은 아이가 진짜 있는지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즐거울 필요는 없었던 거였죠. 한편 고디는 계속해서 본인이 자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디가 굉장히 좀 자존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 이유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아이들은 이제 곧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때 고디가 좀 공부를 잘했나 봐요. 나머지 친구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고디는 이 진학반에 갈 수 있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어쩌면 이 진학반을 못 가고 이 실업반에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고디는 절대로 친구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했던 크리스에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실업반에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면 친한 친구가 우리를 같이 따라서 실업반에 오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해야 되지만 크리스는 정색을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가 봤을 때 고디는요. 공부도 잘하지, 글도 잘 쓰지, 애도 똘똘하지. 실업반. 실업반. 정말
정말 신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랑 같이 실업반에 가서 계속 우리랑만 놀게 되면 이 똘똘한 애도 머리 똥만 차게 될 거라고 크리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디의 부모는요, 고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부모가 제대로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이 재능은 사라지고 마는데요. 크리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못하겠다면은 고디에게 내가 너희 부모라도 돼주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제발 글을 써달라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니까 진학반에 가서 중학교를 잘 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입 아니라니. 굉장히 좋은 친구죠. 크리스 같은 친구가 있다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걸음을 주는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고디 역시 고스란히 받았죠. 그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 기찻길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다리처럼 생긴 기찻길이었는데 물론 여기를 삥 둘러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 기찻길을 가로지르면 그것에 반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때 테디는요, 우리 기찻길을 가로질러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버는 절대 싫어,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테디의 말처럼 기찻길을 가로질러 가기로 합니다. 근데 이 불행한 직감은 맞는지 결국 이 기차가 뒤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버니 좀 겁이 많기 때문에 이 기차를 보자마자 거의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고디가 번에게 안 가면 죽는다고 계속 번에게 뭐라고 해가지고 번이 결국 막 뛰기 시작하는데 정말 가까스로 이 기차를 피하기도 해요. 나 매번 좀 눈 좀 끄는 역캠 같다 하고 오면 다 역캠은 무슨 역캠이었거든. 생각해보니까 여름방장은 그 징크스를 또 확인해줬어. 그렇다면은 그것은 칼간님의 취향이 아닐까. 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아, 얼굴에서 뭔가 아, 자기 외물 아니야, 역캠이라고. 아무튼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겪은 것도 아이들에게는 무용담이 될 수 있죠. 이제 밤에 침낭을 피고 앞에는 이 캠프파이어처럼 장작불을 모아다가 불을 지핀 아이들은요, 그 불 앞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리고 이 기차에 치일 뻔한 이야기도 하면서 막 버니, 아 그거? 나 그렇게 무섭지도 않았어. 그거? 아 그냥 나는 안 칠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하죠. 이렇게 또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이 정도 일쯤이야 아이들에게는 뭐 이렇게 좀 허세, 약간 무용담처럼 그려지는 일이기도 했어요. 한편 크리스는요, 고디에게 고디 너 요즘 쓰고 있는 글이 있다면 우리한테 얘기 좀 들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종 크리스는요, 고디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좀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디는 그때마다 본인이 쓰고 있는 글을 막 들려주었고요. 크리스는 그 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테디와 본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듣는데요. 자, 이 장면은 고디가
쓴 글의 주인공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또 여기 앉아있는 친구가 몸무게가 거의 100kg가 넘어가는 그 많은 친구들에게 돼지 비계라고 불리우는 한 친구였어요. 정말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까지도 이 친구에게 돼지 비계라고 말실수를 할 만큼 굉장히 이 주인공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그냥 계속 돼지 비계라고 불리우는 친구였는데요. 이 주인공이 이제 한 가지 복수를 계획합니다. 이날은 파이 먹는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날 이곳에 참여하기로 하는데요. 주인공은 참여하기 직전에 술을 원샷을 때리고요. 그리고 날계란 하나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파이 먹기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파이를 먹기 시작해요. 근데 또 그 앞에 앉아있는 관중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하죠. 야, 돼지비계 나왔다.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돼지비계 이겨라 이러면서 돼지비계라고 또 놀려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주인공이 씩 웃으면서요. 이 파이를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호가 왔죠. 바로 복수할 신호였는데요. 이 파이를 한 4-5개 정도 해치웠을 때 속이 너무 좋지가 않으니까 토를 하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지방비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 속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오버히트를 하는데 이거를 안 보이게 탁상 아래 할 수 있었지만 이 복수의 시작을 하려면은 이 토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다가 냈다 해버려야 됐어요. 주인공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냈다 토를 해버리고요. 파이가 보라 색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색깔의 토가 나왔죠. 그리고 그 토를 맞은 친구는요. 또 파이를 엄청 먹어댔잖아요. 그러니까 또 속이 안 좋아지고 냄새도 역해가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토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토를 하고 그걸 보고 있었던 관중들도 마찬가지로 비위가 안 좋아져서 또 토를 하고 정말 그냥 이 파이 먹기 대회가 토를 하는 대회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공의 복수가 끝나는데요. 정말 이 상석에 앉아서 모두 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고리가 쓴 글은 끝납니다. 이 뭔가 내용을 알고 이 사진을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죠. 왜? 그렇게 아이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는 정말 고디의 글이 좋았다면서 박수를 치고요. 본도 되게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테디도 좀 그렇게 끝나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참 자라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라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화 영화 이야기죠. 이 미키마우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쥐가 맞는지 구피는 뭐 개가 맞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된다면 어떤 음식을 먹을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게 됩니다. 아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이 여정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느낌은요, 성인이 되어도 느끼지 못하는 그 무언가시였죠. 굉장히 뭔가 벅찬 그런 일이었는데요.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 머릿속에는 한 가지 떠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다 과연 레이가 정말 죽어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레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모두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숲속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숲속에서 굉장히 무서운 소리가 납니다. 동물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여자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들은 유령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총을 크리스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 총을 들고 한 명씩 보초를 서기로 하는데요. 처음 보초선 인물은 테디였습니다. 테디는 이 보초를 서면서 말이 좀 많은 친구잖아요. 그리고 좀 똘끼가 있는 친구다 보니까 과몰입을 해가지고 나는 보디가드 이후원 지금 친구들을 지키고 있다 이러면서 입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못 잡니다. 두 번째는 번이었어요. 번은 겁이 굉장히 많은 친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을 들고서 벌벌벌벌 떠면서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은 거기로 몸을 휙 돌려가지고 보고 또 저기서 휙 소리가 나면 또 휙 돌려서 보여서 정말 그 보초 서는 내내 긴장을 계속 해가지고 몸이 굳을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초 선 자는요. 크리스였는데요. 이 크리스가 보초를 설 때 고디가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듬직한 크리스가 고디를 한참 바라보는데요. 이때 고디가 꾼 꿈은요, 바로 과거에 있었던 아버지의 차가운 이야기였죠. 고디는 가끔 이런 꿈을 꿨는데 바로 이곳은 형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형이 묻힐 때 아버지는 너무 슬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이 어린 고디에게 너 형이 죽는 게 아니라 너가 죽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도 어린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정말로 형이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들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난생 처음 크리스에게 털어뒀습니다. 고디는 정말 형이 보고 싶었지만 형의 장례식에서는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모두 크리스에게 들려주는데요. 크리스도 본인의 비밀 하나를 들려주게 됩니다. 바로 본인이 예전에 돈을 훔쳐가지고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 찍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크리스의 집안이 다 문제야 집안이었어요. 형도 문제를 저지르고 다니지, 아버지도 문제를 저지르고 다니지 이러니까 크리스가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이 쟤는 문제야 집안이어서 그래 라고 완전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요. 심지어 이 마을 사람들의 인구는 1281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크리스가 설 자리는 더더욱 없었죠. 크리스가 학교에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가 학교에서 친구들의 돈을 훔친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의 돈을 훔치고 나서 크리스는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학교 여학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사실 제가 학우 친구들의 돈을 훔쳤습니다. 제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알겠다 하고 크리스가 돌려주는 돈을 그대로 받아다가
자기가 갖고 싶었던 신상 치마를 삽니다. 다음날 선생님은요, 갈색 치마에 물방울 무늬가 그려진 굉장히 비싼 치마를 입고 오고요. 크리스는 사람들에게 범인으로 지목당하고 있었죠. 바로 이 여선생이 돈은 꿀꺽하고 본인이 돈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저 크리스가 돈을 훔쳤다고 학교에다가 이르게 된 거였는데요. 크리스는 본인이 자수를 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크리스는 문제아 집안에서 나고 자란 친구이거든요. 아무도 크리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 여선생님도 크리스가 갖다 준 돈을 그런 식으로 썼던 이유는 크리스였기 때문이라고 크리스가 생각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아니고 다른 아이였으면은 그 선생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돈을 훔쳐가지고 선생님에게 가져다 주니까 그 선생님이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짓을 양심 없이 저지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이때 고디는요, 크리스 옆에서 묵묵히 크리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의 어깨를 토닥여 줍니다. 한편 아이들 사이에서도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이 동네 양아치, 아까 전에 크리스랑 고디를 괴롭혔던 동네 형들 있잖아요. 이 동네 형 중에서도 대빵이 에이스였거든요. 이 에이스의 귀에 레이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레이라는 친구가 기차에 치였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는 그 차량을 훔쳐서 도망쳤다가 그 레이가 죽은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번의 친형과 그리고 번의 친형의 친구였었는데요. 이 둘이 또 에이스랑 또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되고 결국 에이스의 귀까지 들려오게 된 거였죠. 한편 아이들은 이러한 사실은 모른 채 열심히 철길을 따라 걷다가 숲을 발견합니다. 저기 앞에 숲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숲을 가로질러 가면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할로우까지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 용감하게 이 숲을 가로질러 가기로 하는데요. 이 숲에는 굉장히 깊은 늪이 있었는데 또 이 늪을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늪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늪에서 열심히 헤엄쳐 나오는데요. 근데 이 늪에 거머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애들이 막 빤스 빼고 다 벗어가지고 이 거머리를 막 떼어내기 시작해. 이 거머리가 막 피도 빨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서로 등어리에 있는 이 거머리도 빼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고디였어요. 고디에게 붙은 거머리 한 마리가 어디에 붙어있냐면 바로 고디의 소중한 부위, 굉장히 중요한 부위에 그만 붙어가지고 심지어 이 거머리를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고디가 피까지 빨린 거예요. 이 거머리는 굉장히 통통해지고 고디가 뒤늦게 이 거머리를 떼어내자 피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고디는요 기절을 하고 마는데요. 영화 속의 날입니다. 이제 고디가 기절을 해버리니까 또 친구들은 고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버는 안 그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죽은 레이고 뭐고 영웅이고 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머리에게 물려가면서
끝까지 그 레이를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버는 안 그래도 고디가 지금 기절까지 했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테디는 절대 안 된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조건 레이를 보고 우리가 영웅이 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테디와 번의 의견 차이가 심해지면서 결국 큰 소리까지 나게 되는데요. 둘은 늘 언제나 그랬듯이 또다시 싸우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이번에는 주먹 다짐까지 합니다. 오라베기님도 어서오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평화를 사랑하는 크리스는 또 이 말썽꾸러기 둘을 말리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참 보고 있었던 고디가 소리를 쳐요. 정말 큰 목소리로 나는 절대 안 돌아가. 그러니까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 고디는요. 어른이 돼서 이 장면을 다시 생각을 해도 본인이 왜 시체를 그렇게 꼭 봐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가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꼭 시체를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고디는요, 저 새 친구가 가지 않더라도 본인만큼은 끝까지 이 레이의 시체를 보기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원래 고디가 이렇게 큰 소리 지르고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좀 얌전한 친구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은 더 깜짝 놀라고 귀를 기울이는 법이잖아요. 깜짝 놀란 크리스하고 테디하고 버는요. 이 고디를 보고 그럼 다시 여정을 시작하자 하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숲을 가로질러 간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헐리우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이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죠. 레이는 이 기차에 치여가지고요. 이 차가운 숲에 쓸쓸히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머리에도 이렇게 상처가 있었고 저는 원래 갈색이었다가 한 아니면 몇 개월이지? 6개월 전이었나? 정확하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머리를 다시 염색했습니다. 검은색으로. 이때 기차가 좀 옛날 기차다 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나. 검은색 기차 있잖아요. 막 칙칙폭폭 검은 연기 나는. 그러다가 이사를 했었지. 이사가 아니고 염색을 했었지. 원래 그러네. 원래 검은색이었다가 갈색이었다가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지아이님 어서오세요. 그래요? 다행이군요. 레이의 시체를 발견한 아이들은요, 리더 크리스의 말만 따라 이 레이 시체를 싣고 갈 들것을 만들기로 하는데요. 여러가지 나뭇가지들을 막 모아가지고요 만들려고 했는데 테디하고 버는 막 움직여서 나뭇가지를 찾는데 고디는요 가만히 앉아서 레이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크리스가 고디를 발견하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서 고디 옆에 가거든요. 이때 고디가 이 죽은 레이를 보면서 도대체 왜 레이는 죽어야만 했는 거야? 도대체 왜 내 형은 데디는 죽어야만 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됐다면서 막 우는데요. 이때 진짜 너무 서럽게 울어요. 죽은 레이에게서 죽은 형을 투영했었던 거였는데요. 크리스는 그런 말이 어딨냐면서 고디를 위로해주죠.
크리스는 고디에게 너는 중학교도 진학을 하게 될 것이고 너는 또 훌륭한 작가도 될 거고 그리고 너는 또 나중에 글을 쓰다가 뭔가 소재가 좀 부족해지거나 하면은 우리의 이야기도 쓸 수 있을걸? 이라고 위로를 해줘요. 사실 지금까지 고디가 부모님들에게 조금은 차별을 받기도 하고 아니죠. 조금이 아니고 정말 많이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 작가라는 꿈에 대해서 애초에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형이 죽은 뒤로는. 하지만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고디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좋은 작가가 되려면은 조금 훈련을 많이 해야겠지라고 작가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된 거였는데요. 이 대화가 마지막으로 이 대화가 고디가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첫 걸음이자 첫 시발점이었죠. 그런데 그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나타납니다. 바로 에이스와 크리스의 친형 아이보리였는데요. 정말 모질이죠. 이 아이보리라는 이 친구도 정말 모질이 같은 친구예요. 본인 동생이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에이스를 뜯어말릴 생각을 해야지 같이 막 자기 동생을 막 괴롭히고 심지어 이 아이보리 살짝 에이스에게 쫄아있는 상태였어요. 이 친구로 보이지만 분명히 상하 관계가 있는 사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보리 더더욱이 이 에이스에게 적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양아치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 말고도 또 몇 명의 양아치들이 더 있었죠. 이 양아치들은요, 본인들이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본인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레이 시체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좀 이제 크리스와 고디, 테디, 보는 벙찌는 거죠. 지금까지 1박 2일 동안 걸어가지고 겨우 레이의 시체를 발견했잖아요. 테디는 역시 참지 않았어요. 막 입이 거친 친구니까 팍 에이스에게 야,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너희들 이 기차 치인 것도 받고 뭐 그랬다면서 이러면서 팍 그 친구들 이 둘에게 뭐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에이스를 더 자극시키는 말이었죠. 거기다가 이 기세에 눌려버린 테디는요 결국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요. 버는 이미 뭐 도망치고 난 후였죠. 하지만 단 한 명, 크리스만큼은 물러서지 않은데요. 크리스는 우리들은 1박 2일이나 걸어가지고 이 시체를 찾아낸 건데 이 형들은 차를 타가지고 정말 손쉽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크리스는 절대 이 시체를 오늘만큼은 넘겨주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결국 에이스는 이 칼까지 뺏어 두는데요. 이 나이프를 크리스 목 옆까지 갖다 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고 있었던 고디가요. 가지고 있던 총을 천장 위로, 하늘 위로 높이 쏩니다. 그리고 빵! 하고 큰 소리가 나는데요. 고디는 이 총을 바로 에이스에게 겨누어요. 근데 이게 어린 친구가 이렇게 총을 들고 있으면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이게 총이라는 게 그냥 무서운 무기잖아요. 사실 에이스도 좀 쫄았는데 그래도 너무 어리니까 좀 뻐겨볼까 싶어가지고 어차피 이 어린 소녀는 나한테 못 쓸 거라고 생각해서 쏠 수 있으면 쏴봐 라고 객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고디의 눈을 보면 진짜 쏠 수 있을 것 같죠?
고디는 나는 당신을 쏠 수 있다면서 내가 만약에 쏜다면 에이스 너 하나만큼은 꼭 싸갈길 거라고 빨리 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눈빛을 보면 알겠지만 고디가 너무나도 진지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말은 진짜라는 것을 느낀 에이스는요, 결국 냅다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그렇게 크리스, 고디, 테디, 버니 이 레이 옆에 또다시 서게 돼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은요, 이제 이 레이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크리스의 말처럼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마을까지 가서 본인들이 영웅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생각을 하는데, 그때 고디가 우리 이 아이를 들고 가거나 우리가 영웅이 돼야겠다 생각하는 것은 뭔가 부적절한 행동인 것 같다면서 우리 인명의 신고를 하자고 얘기해줍니다.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침낭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시체를 곱게 덮어주고요. 인명으로 신고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밤새 걸어가지고 겨우 캐슬랑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는 길에는 정말 많은 대화도 나누고 하하호 떠들고 했었지만요, 집으로 오는 길에는요, 이들이 정말 많은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신고를 하냐고요?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에서 도착해서 합니다. 돌아오는 길은 많은 생각은 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이들이 마을을 비운 건 고작 1박 2일이었지만 이 마을에 도착하자 집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이 마을도 왠지 이들에겐 세상이었는데 이 여정이 끝나고 마을을 보니까 좀 좁아 보여요. 그렇게 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후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겁이 많았던 버는요, 그 후 고교까지 졸업을 하게 되고서요, 바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4명의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포크레인 기사였죠. 테디는 군대를 가려고 했지만요, 그 시력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귀가 그 아버지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군대 그 입사 시험에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감옥을 좀 들락달락 거리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그 감옥을 몇 번 갔다 온 뒤로는 이 작은 캐슬랑 마을에서 이 일 저 일 막 따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좀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잖아요. 결국 이 아이들 모두 커가면서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라는 인연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기억에 남는 일이기도 하죠. 이미. 그렇다면 크리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크리스는요, 마지막으로 고디에게 물어봐요. 내가 정말 이 마을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못 벗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고디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크리스는 조금 어려웠지만 진학반에 고디와 함께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크리스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돼요.
그는 사람들에게 문제아라고 불렸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누구보다 심성이 곱고 따뜻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성이 고운 친구에게 이 변호사라는 직업은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직업이었죠. 그리고 크리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소재가 떨어지면 언젠간 본인들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을 거라면서 이렇게 고디의 작가의 꿈을 키워주는 말들을 굉장히 어린 시절에 많이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고디는 작가가 됩니다. 꽤 유명한 작가가 돼서 여러 책들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아버지가 고디에게 했던 거와는 달리 고디는 정말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버지였어요. 다만 크리스하고 고디는 한 10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크리스가 한 식당에 갔다가 그 식당에 있는 한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 장면을 봤대요. 크리스가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테디하고 버니 싸우면은 크리스가 계속 말렸잖아요. 그 크리스는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 둘이 싸우니까 가가지고 또 말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칼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고디는 크리스가 영원히 그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일을 알고 난 후 고디는 그리운 나의 친구들과 있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크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써내려 가죠. 아니야, 크리스는 말을 벗어났지 뭐 변호사가 돼가지고 근데 결국 다 커서 나중에 10년 전에 다 커가지고 며칠 전에 식당에 가서 변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말리다가 칼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고디는 너무 그가 그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의 이야기를 쓰죠. 시간이 지나도 고디는 아마 영원히 그 친구들을 그리워할 거고 앞으로도 아마 크리스, 고디, 테디, 본 같은 친구들은 사귀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영화 끝. 스탠바이 미였네요.